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국경 이래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파병까지 감행한 북한을 향해 최대한의 예우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미 대선 본투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여론조사 막판까지 혼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역대급 초접전 속에 두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경합주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당화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종 의혹에 처음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보관하다 자수한 아들이 아버지가 숨진 상태에서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대신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신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유명 병원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병원장의 부인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국경 이래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처음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을 향해 최대한의 예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1612년 폴란드 점령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는 러시아 국경일 국민화합의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기념물에 꽃다발을 바칩니다. 푸틴 대통령의 휴일 일정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 일정을 이어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크렘린궁에서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국경일에 친구를 만났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최 외무상도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분께서 러시아의 대통령 라스베르 부치푸친 대통령까지 하시는 전 깊고 뜨거운 독주적 인사를 따라 정중히 전달하고 합니다. 크렘린궁은 지난주엔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은 깜짝 회동을 통해 파병까지 감행한 북한을 특별히 예우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러시아에 처음으로 보내진 북한군 병력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쿠르스크에 도착한 북한군이 11,000명이라고 확인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장은 북한군 배치는 중대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다시 한번 규탄했습니다. It makes us even more focused and determined to make 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to fight off the Russians, including the North Koreans. 리터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이란과도 협력한다는 걸 안다며 이는 나토의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미국 대선이 이제 반나절 뒤면 시작됩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경합주를 돌며 마지막 유세전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결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대선을 앞둔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 백악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백악관의 경호도 한층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 뒤로 50m 정도 뒤에 백악관이 있는데 평소엔 없던 이 철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2.5m 높이의 담장을 쌓아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뿐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의 자택과 의회 주변에도
경호 수준이 강화됐습니다. 전국 투표소에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용 드론을 띄우고 또 방탄 유리와 방탄 조끼가 등장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 방위군이 파견되고 저격수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투표를 앞두고 높아진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투표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지금 이곳 시간은 월요일 오후 4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대선 날인데 동부 지역 일부 선거구는 자정에 투표가 시작되니까 이제 8시간 뒤면 이 본투표가 막을 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거구는 내일 오전 6시에서 7시에 투표소가 문을 열고 시간대에 따라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나는 알래스카는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후 2시는 돼야 투표가 마감됩니다. 투표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지금 같은 초접전 양상이면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집계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지 언론도 최종 승자가 가려지는 시점이 선거 결과만큼이나 예측 불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 마지막 판세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막판까지 5차 범인의 초접전에다 엎치락 뒤치락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는 경합주 7곳에서 해리스가 4승 2무 1패로 나왔는데 오늘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의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또 조지와 애리조나에서 해리스를 앞섰고 위스콘신과 네바다에서는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리스가 앞선 곳은 미시간주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조사보다 표본수가 작고 지지율 격차가 1~2%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통계적으로는 동률로 보면 된다는 게 주간사 더 힐의 설명입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도 연이어 발표됐지만 승부 예측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평균치를 집계하는 538의 그래프를 보면 전국 지지율의 경우 해리스가 1.1%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의 경우 과거 이 전국 투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에서 패배한 사례가 있었고 또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와의 격차가 줄어들어 이 간발의 지지율 격차마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CNN은 면돈날처럼 미세한 지지율 차이라며 여론조사로 보면 1972년 이후 가장 접전 양상의 대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두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경합주 공략에 집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서만 5군데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만든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nd we have the momentum because our campaign is tapping into the ambitions, the aspirations, and the dreams of the American people. Because we are optimistic and excited about what we can do togeth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시작해 펜실베니아를 거쳐 미시간으로 이어지는 대장정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해리스의 상승세가 눈에 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방어전을 펼치고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까지 손에 넣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메시지는 해리스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 이어 또다시 선거 부정을 일으킬 거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Can you imagine they spend all this money on machines, and they're going to say we may take an extra 12 days to determine. And what do you think happens during that 12 days? What do you think happens? 이 최종 승자는 물론이고 언제 결론이 날지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이번 대선. 이 YTN은 역사적인 이번 선거의 투표와 개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 대선이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능한 치열한 접전으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앞선 대선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샤이 트럼프에 맞서서 백인 여성 중심으로 이른바 히든 해리스 표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주 경합주에서 방영된 30초 분량의 TV 광고. 남편 몰래 해리스를 찍자는 이 영상에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목소리로 출연하며 여성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Did you make the right choice? Sure did, honey. Remember, what happens in the booth stays in the booth. 이외에도 화장실 등의 여성의 독립적 투표를 강조하는 손글씨 메모까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던 백인 여성을 중심으로 이른바 히든 해리스 잡기에 주력해왔습니다. Regardless of the political views of your partner, you get to choose. You get to use your judgment and cast your vote for yourself and the women in your life. 이에 대해 트럼프 진영은 가족의 몰락을 상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라틴계와 젊은 흑인 남성의 표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쏠릴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이른바 샤이 트럼프 변수가 지난 2016년 대선 때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한번 현직 대통령을 경험한 후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트럼프 지지라는 것을 여론조사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숨기질 않는다. 샤이 트럼프는 이미 다 여론조사에 반영되었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역대급 초접전 양상 속에 숨어있는 지지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양측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미국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흑인, 라틴계 등 유색 인종과 청년층인 Z세대라는 평이 많은데요. 이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 교체 초반 돌풍을 이끈 해리스 부통령. 미국 최초로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을 노리지만 흑인 남성 표심은 오바마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Most black men are not voting for Kamala because of her race. They're voting based on policies, and they believe that the policies of Trump. 선거 막판 흑인 남성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으로 집토끼 잡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Student loan debt is an issue, and thinking about how we create incentives to actually recruit and retain more black men as teachers. 흔들리는 라틴계 표심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여전히 강경하지만 경제 문제를 부각시켜 민주당 지지층인 라틴계를 파고들었습니다. I just saw a poll that we're actually leading with Hispanics. That's never happened before. And I don't know, but it's going to be close. I mean, she's sleeping right now. 유세 막판 터진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이라는 막말은 악재입니다. And of course both Democrat because the Republican Party just finished show their feelings against Puerto Ricans. They mistreat us. We are American citizens since we born. Enough is enough,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만 40만 명이 넘어 충분히 판세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경합주인 조지아와 애리조나, 네바다의 아시안계, 미시간의 아랍계도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29세 이하 이른바 Z세대의 표심도 대선의 주요 승부처입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 지지가 60%를 넘었지만 이번엔 결집이 느슨해졌다는 평입니다. 낙태권 회복 기치 아래 젊은 여성의 해리스 지지세는 여전히 강하지만 트럼프는 보수적 색채가 짙어지는 저소득층 젊은 남성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인종, 젠더, 세대의 복합 변수가 미국 대선의 초박빙 판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고강도 쇄신을 요구하자 친윤석열계 내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고춧가루를 뿌린다며 여전히 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대통령실 관련 언급을 자제해온 추경호 원내대표.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정 지지율이 좀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 속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 공개로 고조된 당내 위기감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점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당정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인사도 지금은 국면 전환을 위해 대통령실이 뭐든 해야 할 때란 쓴소리를 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검찰이 명태균 씨 의혹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대통령과 당정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권영세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한 대표의 주장은 이미 대통령실도 고민하는 내용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쥐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또 다른 친윤 의원은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고춧가루만 뿌리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은 말을 아꼈는데 지역 민심을 생각하자니 예전처럼 대통령실을 엄호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경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2년 뒤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느냐며 위기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분열은 당정이 공멸하는 길이라는 공감대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에 무조건 방어선을 쳐주기도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이래저래 고심이라는 게 친윤계 복잡한 속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에 정치권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고 국내힘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소식에 국민의힘은 선례가 없는 일은 아니라며 일단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거리로까지 나선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나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출석하는데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합니다. 총리대독 시정연설 뒤로는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여당 일부에선 각종 논란이 불편하고 야당의 조롱과 야유가 걱정돼도 대통령이 직접 나라 살림 계획을 밝혔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공개 표출됐습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참석 필요성을 전달한 한동훈 대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같은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당 대표의 요청마저 거부하고 끝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22대 국회 내내 거부권 남발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장님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집을 꺾지 않고 오기만 부린다면 국정 붕괴가 시작될 거란 가시돋친 말도 터져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윤 대통령 대신 시정연설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연단에 부르기 전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이에 따른 반발로 11월 예산 정국이 시작부터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야당이 이번 달을 김 여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만큼 본격 예산 심사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는데 명태균 씨와의 통화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할 걸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건 지난 8월 말 이후 약 2달 반 만입니다. 형식은 취임 2주년과 지난 기자회견 때처럼 윤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만큼 이왕이면 순방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은 이번 달 말쯤 외교 일정을 마치는 대로 국민과의 소통 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달 중이나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데다 야당의 공세에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쇄신 요구가 잇따르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견에서는 최근 야권이 명태균 씨와 통화 육성을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나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 특별감찰관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추가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함께 사과를 포함할지 발언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전국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년 넘게 숨긴 남성이 자수를 한 가운데 아버지가 숨진 상태에서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 소송 중이던 의붓 어머니와 변호사에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40대 남성 A씨는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해왔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바로 밝힐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망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9월 숨졌다고 진술했는데 이때는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숨진 상태로 6개월 넘게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아버지 측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소송과 관련해서는 주로 A씨와 소통해왔다며 의뢰인이 숨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B씨도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붓 아들인 A씨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2심에서 1심에서도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최근까지도 만나게. 아버지 저기 했다고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다고. 아파트에 산다고. 대법원은 이혼 소송은 대리인이 제대로 선임돼 있다면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며 법원으로서는 A씨 아버지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확실히 위증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소송 사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재산 편취라든지
그런데 관여한 게 혹시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봉투를 구매했다가 크기가 작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버지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찰이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유명 병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병원장의 부인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의사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에서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처방하고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고 있는데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가산동에 있는 7층짜리 다세대 주택 6층에서 불이 나 주민 14명이 대피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종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가 애초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대전 문지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외부시험동 분전반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분전반이 완전히 탔습니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식당에서 자신이 일하던 식당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가 검거됐습니다. 배우 요한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출국한 30대 유튜버가 도피 1년 7개월 만에 자진 귀국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충남 홍성군 금마면에서 전신주 철거 작업을 하던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고압선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그제밤 11시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주택에 몰래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청주의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5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에 있는 야산에서 4일 동안 실종됐던 82살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빌라 임대 사업을 하면서 6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 2명이 수억 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된 가운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압수푼 점수 점검을 완료한 결과 추가로 수사할 사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창고에서 67억 원의 현금이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A씨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금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겨울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6도로 어제보다 10도나 낮고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파주도 2.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관령 4.5도, 춘천 5.8도, 대전 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 1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You are watching on YTN. We are not going back. Make America great again. You are watching the U.S. elections coverage on YTN.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 된 선거의 본투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치러집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후보가 다음 백악관의 주인이 됩니다.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미 동부 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시작돼 내일 오후 2시에 알래스카까지 투표를 마치게 됩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으로 평가되는 이번 선거는 마지막까지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면서 7개 경합주 투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에머슨대가 현지 시간 4일 공개한 7대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에서 1%포인트, 애리조나주에서 2%포인트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2%포인트 앞섰고 네바다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대통령 후보 못지않게 부통령 후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월즈와 공화당 벤스는 둘 다 중서부 출신의 백인 남성이지만 생애와 정치 성향은 전혀 다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는 6.25 참전용사의 아들입니다. 1964년생으로 고등학교 교사 겸 풋볼 코치를 맡아 팀을 주대회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2006년 미네소타에서 하원 의원에 출마해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고 6선을 지낸 뒤 2018년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교사 시절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고 정치권 진출 뒤에도 낙태권 옹호, 총기 규제, 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대선 때 트럼프와 벤스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게 유행처럼 번져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I just have to say it. You know it, you feel it. These guys are creepy and yes, just weird as hell. That's what you see. That's what you see.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는 그야말로 흑수저 출신입니다. 1984년 오하이오의 소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해병대로 이라크에 파병됐다 돌아와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고 2016년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힐빌리의 노래는 백인 노동계층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본인은 트럼프를 선동가라고 비난해왔습니다. 2022년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로 전향했고 마침내 부통령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And what did he call us to do for our country? To fight. To fight for America. Even in his most perilous moment, we were on his mind.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하며 대통령 유고시 직무를 승계합니다. 실권 없는 자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직무 승계나 대선 출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15명이나 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러시아에 처음으로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현지 시간 4일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지난달 중순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도로 일부를 폭파한 북한이 양쪽 도로에 전차 차단을 위해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적 효용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자기 땅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보여주기 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폭파 뒤 1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동해선 북쪽 구간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깊이 5m, 앞뒤 10m의 대전차구,
즉 전차 차단용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이 구덩이의 좌우 길이는 160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뒤로 높이 5m, 길이 50m의 흙더미를 쌓아 올렸는데 도로를 가로지르는 좌우 길이는 160m에 이릅니다. 경의선에서도 비슷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흙더미의 높이는 11m로 다소 높았고 좌우 길이는 120m로 동해선보다 짧았습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 10여일 만에 관련 시설물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북한이 성토지를 밀어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 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군은 해당 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일까지 매일 300명에서 400명의 인원을 투입해 작업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복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은 없다며 자기 땅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시설물에 추가 작업을 할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재 작업 인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정보본부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현지 시간 4일 오후 6시 5분쯤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고원 방면에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쪽을 겨냥한 공습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외무부는 민간 거주 지역 여럿을 표적으로 공격해 물질적 피해를 준 것을 규탄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소식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고 또 대가성으로 돈을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명태균 씨 소환 조사도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3명 안팎의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은 한동안 검사 없는 수사과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배당했다가 관계자 폭로가 나온 뒤에야 형사부로 보내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달 창원지검 수사팀에 검사 2명을 파견했고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필요하면 더 추가로 투입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현재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창원지검에 검사 3, 4명을 추가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3명 안팎의 검사가 추가 파견되면 창원지검 수사팀의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달에 이어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도 1명 더 추가 파견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은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 씨와 통화했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공세가 거세지고 있고 명 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공수처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2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명 씨에 관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이나 특별수사팀이 일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 특별수사팀 구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항소심이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8일 오후로 잡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6일 오전에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통계청이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는데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로 부진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도 1%대를 이어간다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합니다.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 낮출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에 마시는 커피는 모두 몇 잔일까요? 지난해 기준 405잔으로 아시아 국가 중 1위인데요.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커피와 떼놓을 수 없는 한국인의 삶에서 커피 전문점 25곳에 대한 생각은 어떨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대구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신협 이사장이 특혜 대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사장이 책임을 상임이사에게 덮어 씌우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산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 신용협동조합입니다. 10년 넘게 이곳 이사장을 맡아온 A씨가 특혜 대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법정 한도를 훌쩍 넘는 수십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입니다. 이신협 전직 상임이사 B씨는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이사장 A씨와 가까운 탓에 누구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컴퓨터도 뗄 것을 정도로 그런 위협을 가해도 이사장 관계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은 상임이사 전결 사항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A 이사장이 이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진술하러 갈 때도 본인이 지정한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변호사 시키는데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였으나 저는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위해 가지고. B씨는 이사장의 요구를 거부하자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최근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왕따를 당하면서 직원들한테 서로 통화도 못하게 하고 어떤 직원은 저하고 통화한 즉시 적발이 되어서 이사장에게 추궁을 당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다 보니까. 반면 이사장 A씨는 수사를 받는 건 맞지만 B씨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혜 대출이 아니라 적법한 대출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란 겁니다. 또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B씨를 해임한 건 신협중앙회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사장 A씨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0대 초중반 조직원들로 구성돼 경기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MG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동료 결혼식장인데 하객들을 상대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년 넘게 경기 북부 지역에서 폭력 조직을 결성해 각종 범행을 저지른 조직폭력배들입니다. 20대 초중반 중심으로 구성돼 MG폭력배로도 불리는데 SNS에 문신 사진을 올리고 길에서 흉기를 든 채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을 상대로는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18명과 이들의 도주를 도운 6명 등 24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반 시민을 폭행하고 타 조직과 세력 다툼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에스파의 조폭 활동을 주도해온 20대 조폭을 전원 검거하였습니다. 공장 건물 천장에 붉은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거센 물줄기를 뿌립니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목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40여 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도로 난간을 뚫고 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낮 12시 50분쯤 승용차가 서울 옥송에 있는 초등학교 앞 보호 울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 주말 깜짝 발표로 우리 국민은 오는 8일부터 비자 없이 중국을 다녀올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인에 대한 상호 비자 면제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당장은 아니지만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15일 안에서 자유롭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바뀌는 출국 절차 등에 대해 조속히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깜짝 발표에 중국과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至2025年12月31号期间，斯洛伐克等9国持普通护照人员来华经商、旅游观光、探亲访友和 중국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29개국을 대상으로 일방적 비자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 가운데 상호 비자 면제를 결정한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상호 비자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YTN 질문엔 현재로선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엔 여지를 남긴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중국의 상호 비자 면제 요구가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번 깜짝 비자 면제는 북중 이상기류 속 한중 관계 회복과 맞물려 해석되기도 합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의 6.25 참전 기념일 헌화 행사는 예년과 달리 북한 당국과 따로 열렸습니다. 북중 우호의 폐막식도 결국 10월을 넘겨 연내 개최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직후 중국이 조선 반도란 기존 표현을 빼버린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作为半岛的近邻，中方关注半岛局势的发展动向，始终认为维护半岛的和平稳定，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 행간의 변화 속에 나온 비자 면제 카드. 우리 교민의 간첩죄 구속에 따른 여론 악화 무마용이란 말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지난달 29일 스페인 남동부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침수된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배수 작업이 시작되면서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5,800면 규모의 지하 주차장은 물이 3m 높이까지 차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쇼핑센터는 발렌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았던 만큼 구조당국은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신이 대규모로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열린 축구 경기 도중 번개가 쳐 선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페루 중부 도시 완카요에서 열린 경기 중 파밀리아 조카팀의 39살 크루스 메자 선수가 번개에 맞아 숨졌습니다. 더불어 같이 뛰던 선수 4명도 쓰러지며 다쳤고 그 가운데 1명은 중상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에 있는 화산이 여러 차례 폭발하면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플로레스 섬 동부에 있는 라키라키 화산이 지난주부터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3일 밤과 어제 새벽 수차례 폭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폭발로 화산재가 분화구에서 2km 높이까지 치솟았고 짙은 갈색의 뜨거운 화산재가 인근 마을을 덮쳤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정원 초과 상태로 운행하던 여객 버스가 협곡 아래로 추락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인도 알모라 지역을 달리던 버스가 깊이 200m 협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최소 36명이 숨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팝 음악계의 거장 퀸시 존스가 현지 시간 3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존스의 홍보 담당자인 아널드 로빈스는 3일 밤 존스가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0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7일 시작한 10차 해양 방류로 오염수 약 7,800톤을 흘려보냈습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기간 원전 주변 바닷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건축물이 낡거나 변형되면 색깔 변화로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공작새나 모르포나비의 구도색 현상을 이용한 나노 광학 필름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친 정자교 붕괴 사고. 콘크리트 손상이 원인이었지만 기술자가 맨눈으로 진단하는 정기 안전 점검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온 변화로 건축물이 수축하거나 낡은 자재가 뒤틀리는 것까지 육안으로 알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밀 측정은 전기 구동식 변위 센서로 하는데 장비 설치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뒤틀린 건축물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내 연구진이 건축물 변형을 알려주는 나노 광학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철골이나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자재에 붙여두면 변형이 일어날 때 색이 변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노 패턴을 이용하여서 기계적인 변형과 위험성을 색상으로 표현하는 센서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드론이나 로봇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탕이 된 원리는 공작새나 모르포나비에서 볼 수 있는 유조색 현상입니다. 나비 날개가 파란색인 건 색소가 아니라 빛 반사 구조 때문입니다. 날개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얇은 격자 형태로 돼 있는데 다른 빛은 통과시키고 푸른빛만 강하게 반사하도록 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개발한 필름도 이런 나노 구조라 건축물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납니다. 관찰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of the structural color is that it depends on both viewing angle and the strain. So we developed a new style of structural color that only changes with the viewing angle. Using this one, we could measure the strain by looking at the color from any angle. 연구팀은 인공지능 학습으로 위험도 판별을 더 쉽고 정밀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 기업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동네에 촘촘하게 망을 갖춘 풀뿌리 금융이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광주의 대표적 농수산물 시장 옆에 있는 상점입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가게를 직접 찾았습니다. 진짜 맛있는 거예요. 싱싱하고.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에서 나아가 현수막과 명함 등 홍보 물품도 지원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가게를 비우고 은행을 찾아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바로 와서 직원들이 바로 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해주는 데가. 갖가지 육고기를 파는 창고형 할인 매장입니다. 이 업소는 2년 전 문을 열 때부터 가까운 금융점포와 거래를 트면서 산뜻한 유니폼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옷 상태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신협을 통해 가지고 그 유니폼을 제공받았거든요. 깔끔하고 좀 단정되게 팔려고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거 유니폼도 지원받고. 원금을 대고 이자는 자치단체에서 내주는 상생형 대출 상품 개발에서 상권 맞춤형 경영 컨설팅까지 소상공인과 키높이를 맞추는 풀뿌리 금융이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금융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신협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의 소상공인은 모두 18만여 명, 광주광역시도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문체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축구협회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중간 브리핑에서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정을 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달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경기를 치르는 축구대표팀에 주장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4일 쿠웨이트, 19일 팔레스타인과 치르는 원정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전에 복귀해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번에 복귀하고 아직 부상에서 덜 회복한 황희찬은 제외됐습니다. 또 10월 A매치에서 도움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칠 스톡시티 배준호가 대표팀 명단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